엑시드 베이스드 임밸런스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컴pen세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disturbance, 그 다음에 compensated, uncompensated 세 개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선 pH 변화가 생기면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버퍼라고 그랬죠? 가장 빠르게 케미칼 버퍼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프로테인, 바이카보네이트, 포스페이트 이 세 가지 버퍼에 대해서 읽으시면 되고, 각각 어떤 게 위크 엑시드, 어떤 게 위크 베이스인지 구분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각각 뭐 하이드로젠 이온을 붙이는지 내보내는지, 그죠? 혹은 OH-이온을 내보내는지 붙이는지에 따라서 엑시드하고 베이스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가지 상태의 임밸런스 상태를 얘기했었죠. 레스피레이터리로 생기는 엑시드 베이스드 임밸런스, 그 다음에 레나리 문제에 대해서 생기는 엑시드 베이스드 임밸런스예요. 그리고 호흡으로 생기는 레스피레이터리로 생기는 것은 컴펜세이션을 뭘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레날로 이용한다고 그랬고요. 반대로 메타볼릭한 것들은 레날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것들은 호흡으로 컴펜세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이 무한정 느려지거나 무한정 빨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피지올로지컬한 것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레날로 조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피레이토리로 문제가 생긴 산증은 CO2, 그리고 PCO2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고요. PCO2가 35에서 45 미리미리 머큐리인데 45 이상이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산증이 된다고 그랬고요. 엑시도시스가 된다고 그랬고 3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알칼로시스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항상 CO2, PCO2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HCO3, 카보닉 엑시드, 즉 탄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의 수치를 본다는 것은 CO2의 농도를 본다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호흡에 관련된 산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날, 메타볼릭한 것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하이드로젠 이온을 보는 게 아니라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는 22에서 26 미리 이큐발란트 퍼 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6보다 바이카보네이트가 높아지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너희들 뭐예요? 동안 뭐지? 하나, 둘, 셋, 넷. 동안이 알칼로시스 맞습니다. 고은이가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A, B, G 동맥혈 가스를 측정해서 이제 진단을 내릴 건데, 그때 이제 보는 게 뭘 보냐면 PCO2. 결국은 걔는 뭘 볼 거냐면 탄산의 농도를 볼 거고요. 그리고 탄산과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 B는 정상이 1대 20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컴pen세이션을 통해서 pH는 정상으로 되게 되는데, 이 ABG의 수치는 정상보다 둘 다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봅시다.
지금 이제 저울이 있고요. 저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H2CO3, 탄산이다. 탄산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CO2, PCO2를 갖다가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저기 하기 때문에 위크 엑시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이온은 위크 베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을 쭉 나누면 호흡에 관계된 것은 이쪽이고요. 레스피레이토리. 레날과 관계된 것은 오른쪽이 됩니다. 심장. 근데 결국은 이쪽에서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돼서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산증이 될 것이고요. 엑시도시스. 이게 줄어들게 되면 알칼로시스가 될 겁니다. 호흡성. 반대로 레날에서 얘가 바이카보네이트가 늘어나게 되면 메타볼릭한 알칼로시스가 되고요. 얘가 줄어들게 되면 메타볼릭한 엑시도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양을 갖다가 줄이거나 빼서 컴pen세이션을 하고요. 레날의 메타볼릭한 이제 엑시도시스나 알칼로시스는 호흡을 통해서 얘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치 수치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pH는 7.3에서 7.45. 그 다음에 아트리에 있는 파샬 CO2 분압은 35에서 45mmmercury. 그 다음에 탄산은 3 마이크로몰 데시리터당.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는 22에서 26 미리 이큐발란트 퍼 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화학식하고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이 범위 1대 20의 비율로 존재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임발란스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호흡성 산증이라고 얘기했어요. 호흡성 산증. 그러니까 레스피레이토리 쪽 엑시도시스고 보상은 레날에서 할 거예요. 산증이니까 당연히 pH는 7.35보다 떨어지겠죠.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CO2가 농도가 많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좀 무거워졌으니까 내려갔죠. 무거워졌으니까. 그죠?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레날에서는 어떻게 컴펜세이션을 하냐면 산증이니까 당연히 중탄산 이온을 재흡수해서 얘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pH는 정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원래 아까 보니까 1개 대 20개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높아지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바이카보네이트도 높아지는 쪽으로 재흡수를 해서 맞춘 거죠. 그러니까 pH는 정상이었지만 ABG 검사를 해보면 얘도 높게 나오고 얘도 높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가련이 이해했어? 방금 들어온 주성이 이해했는가? 오케이. 그럼 이해하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흡성 산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호흡성 알칼리증이에요. 그럼 호흡성이면서 알칼리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CO2가 줄어들었구나. CO2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탄산 H2CO3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얘는 뭘로 컴pen세이션 할까요? 레날로 컴pen세이션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컴pen세이션. 그래서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증가되고 결국은 CO2가 줄어들게 되는 상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탄산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키드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앞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이카보네이트를 늘려가지고 뭐 했어요? 산증을 컴pen세이션 했죠. 엑시도시스를.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느냐? 바이카보네이트를 재흡수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늘려야 되겠어요? 재흡수는 당연히 줄여야 늘려요. 바이카보네이트는 위크 베이스예요. 얘를 늘리게 되면 더 알칼로시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따련? 오케이? 그러니까 제흡수를 줄이고, 그죠? 세크리션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앞전에 신장 얘기했을 때 앞쪽에서 우리가 필트레이션, 세크리션, 리업섭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필트레이션은 소변의 양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업섭션은 소변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드로젠 이온의 세크리션을 줄였다는 얘기는 버리는 걸 줄였다는 거죠. 그죠? 버리는 걸 줄인 거고, 그죠? 재흡수하는 것도 줄인 거죠. 특히 바이카보네이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졌어. 그죠? 탄산이 떨어졌는데 얘의 재흡수도 같이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컴펜세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장애야. 이걸 딱 보니까 얘는 지금 뭘로 가냐면 알칼리증이야. 알칼리증. 근데 정상보다 CO2, PCO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무게가 축에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가 떨어졌어. 가벼워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얘를 갖다가 더하면 안 되겠죠. 얘가 알칼리 위크 베이스니까 얘를 갖다가 더 빼내는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농도를 맞추면 pH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수치보다 ABG가 측정값 얘도 떨어지게 되고 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서윤이 이해했어? 얼굴들을 못 보니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유진 이해했어요? 어? 다리나 또 지나갔어. 오늘은 검정색 옷을 입고 지나갔어. 아, 넘어가지 말란 얘기야. 뭐야, 이거 이해했다는 거요. 말았다는 얘기요. 동환이만 이해하면 되겠지. 동환, 과대 이해했어요? 오케이. 동환이만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걸로 믿어도 되는 건가? 명욱, 이해했어? 아, 우리 명욱이 또 이거 옷만, 아, 이거 있구나. 아, 이 중간중간에 해야 돼. 점검을. 오케이. 이해했으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호흡 레스피레이터리와 관계된 거는 요 농도를 보면 되는구나. 이게 높아지게 되면 뭐 엑시도시스, 낮아지게 되면 알칼로시스예요. 여러분 낮다 높다 얘기하는데 얘가 올라갔는데 왜 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왜 그렇죠? 원래보다 양이 줄은 거죠. 정상보다 그죠? 그죠? 이게 깎여 나간 거예요. 하나에서 줄은 거예요. 하나로. 그다음 이제 메타볼릭한 거예요. 메타볼릭한 거는 아까 그 저울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뭘로 보상할 거냐? 호흡으로 보상을 할 거예요. 숨을 쉬어서. 그래서 메타볼릭한 엑시도시스는 블러드 내에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하이드로젠 이온이 증가되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이온이 증가되니까 화학식은 이제 이쪽 왼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아세트산,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그냥 무산소 호흡 때문에 생기는 세포호흡으로 생기는 락틱 애시드, 그 다음에 인산, 포스피릭 액시드,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 대사작용에서 쌓이면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타볼릭한 산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증. 그리고 또 중탄산이온은 줄어들게 되면 산증이 유발되겠죠. 어? 그래서 컴펜세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호흡을 갖다가 빨리 해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CO2 레벨을 낮추는 거죠. 그죠? 호흡을 빨리 하면 CO2가 빨리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죠? 줄어들면서 탄산 컴펜세이션이 되고 중탄산이온 컴펜세이션에서 다 낮은 레벨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대사산증이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안해. 이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대사선 산증이니까 바이카보네이트는 이제 위크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22 미리 이큐발란트 퍼 리터보다 떨어진 거죠. 여기 아까 20 많이 쌓였었는데 줄어든 거죠. 그래서 농도가 낮아졌어요. 그 상대적으로 1대 20의 비율이 깨지니까 얘가 더 무겁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뭘로 해야 돼? 호흡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니? 호흡을 빨리 해갖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그러면 탄산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얘도 낮춰진 상태인데 뭘 낮춤으로써? 얘를 낮춤으로써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pH는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니 앞에서 어떤 엑시드 베이스드, 그러니까 호흡으로 된 엑시드 베이스드하고 똑같은 ABG 수치를 보이게 될까요? 둘 다 낮게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지원, 뭐가 있었을까?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띵동댕동당댕동동동. 예. 그러니까 호흡성 알칼리증과 대사성 메타볼릭한 엑시도시스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ABG.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을 때 생겼는지를 판단을 해야 대사성 메타볼릭한 엑시도시스인지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BG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성 알칼리증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대사성 알칼리증이니까 바이카보네이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26ml 머큐리 퍼 리터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 그죠? 그리고 혈 중에서는 하이드로겐 이온이 줄어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는 늘어나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메타볼릭한 거니까 레스피레이토리 레이트로 컴pen세이션을 해야 돼요. 그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서 CO2의 농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높게 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알카보네이트가. 근데 호흡을 통해서 CO2를 농도를 높여 그럼 탄산의 농도도 높아지는 거죠. 둘 다 높은 쪽으로 컴펜세이션을 해서 pH를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pH 임밸런스가 생겼어. 얘 딱 보니까 알칼로시스가 됐네. 알칼로시스가 됐는데 얘는 대사성이기 때문에 바이카보네이트가 겁나게 늘어난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높아진 거죠.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호흡을 천천히 해서 PCO2 레벨을 높여서 즉 탄산을 높여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H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다 하셨으리라. 이게 왜 콩팥 보상이 아니라 이거 호흡 보상이죠. 호흡 보상. 얘를 조절했잖아요. 얘를 조절한 거예요. 오케이? 지원스? 위에 슬라이드에 콩팥으로 써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요거 오자예요. 오자. 이거 오자예요. 여러분 이거. 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 호흡의 보상이죠. 호흡. 이걸 줄이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어우, 지훈이 눈썰미가 좋은데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얼굴도 좀 보여줘. 자, 여기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것들을 갖다가 3년기 불균형이라고 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치 수치가 여기 다 나와 있죠. pH는 7.3에서 7.4. 그 다음에 PCO2 레벨 아트리에서 35에서 45ml, 바이카보네이트 22에서 26.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여기서 밑으로 가면은 뭐가 돼요? 산증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알칼리증이 되는 거고요. PCO2 레벨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엑시도시스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알칼로시스가 된다는 거고, PCO2는 결국은 뭐 탄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호흡성 산증에는 호흡에 대한 얘가 문제가 생길 거고요. 대사성 산증은 얘는 정상이고, 뭐가 바이카보네이트 얘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산증이니까 7.35보다 떨어질 거고, 알칼리증이니까 높아질 거고, 마찬가지 대사도 낮아지고 높아지겠죠.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할 거니? 당연히 보상을 했으니까 pH는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정상으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얘는 둘 다 높게, 높음 있죠. 그래서 호흡성 산증과 예를 들어서 대사성 메타볼릭한 알칼로시스는 보상의 결과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성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와 메타볼릭한 엑시도시스가 결과는 같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상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 플루이드하고 엑시드 베이스 밸런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길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거 우선은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세 구획으로 나눠진 체액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1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된 전해질 이온과 비전해질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해질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걔들의 농도를 맞추는 게 결국은 생리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이제 전기 생리는 뭐니? 그 중에서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춘 거냐면 전해질 이온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왜 전해질 이온에다 맞추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환자분들은 근육이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신경계가 문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근육이나 신경의 기본이 되는 셀들은 어떤 셀들이냐면 익사이터블한 셀들이에요. 흥분하는 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활동전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럼 활동전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포 내외에 있는 이온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용어가 좀 나오겠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 비전해질, non-electrolyte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확산, 삼투압 이런 거에 의해서 똑같이 이동을 할 거예요. 트랜스포트를 할 거예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하지만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은 플러스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기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비전해질 이온, 비전해질 물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는 게 개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는 뭐야? 개수에다가 뭘 두고 갖고 있어? 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를 맞추려다 보니까 모두 전기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농도를 맞추는 건데 전기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가 막 밀려가고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똑같은 상태를 아주 다이나믹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지면서 액션 포텐셜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활동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생리를 통해서 활동 전압을 만드는 걸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근육이나 신경 생리가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체액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체액은 마무리하고요. 바디 플루이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전기생리학입니다. 이거 준비 다 해왔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전기생리학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고 하고요. 제가 석사 때 전공이 전기생리였어요. 전기생리. 그래서 이런 뉴런에다가 얇은 유리관을 꽂아가지고 활동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이온들이 전기적인 흐름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덴드라이트 있죠? 아시죠? 정보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소마라고 하는 셀 바디가 있어요. 이 셀 바디 부분은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화이트 메타 혹은 그레이 메타. 왜 대답이 없지? 화이트. 화이트 메타는 엑손들이 있는 곳이고요. 엑손들. 그레이 메타가 셀 바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공부하다 보면 무슨 뭐 뉴클러스 있죠? 뉴클러스라는 말이 붙는다든지, 그죠? 특히 뭐 레드 뉴클러스, 적해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미드브레인에 있는 거. 여러분 신경과학 안 했냐? 안 했나? 아, 2학기 때 하는 건가요? 까먹었네. 미안해. 아직 안 배웠구나. 미안. 바보. 내가 좀 깜빡했어요. 뒤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그냥 알고 계셔도 돼요. 이런 셀 바디가 모여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레이 메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시기 스파이널 코드의 단면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파이널 코드를 그릴 수가 있었죠. 그렇죠? 생각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비 모양으로 뭔가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잘 그린다고 감탄하고 있지 마시고. 그랬을 때 여기 나비 모양으로 된 부분들이 여기가 바로 셀 바디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뉴런에 여기. 그리고 이 바깥에는 화이트 메타는 엑손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센서리 뉴런 같은 것들은 여기 포스테리어 쪽이죠. 센서리 뉴런이 있으면 셀 바디가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 도잘 혼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뉴런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시냅스를 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경로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감각. 그래서 여기 셀바디가 여기 있죠. 약간의 액션도 섞여 있어요. 그지만 이제 그레이 메타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벤트럴 쪽에서는 모터 뉴런들이 시작할 거예요. 모터 뉴런. 그럼 보통 우리 스켈레탈 머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터 뉴런이 알파 모터 뉴런인데, 알파 모터 뉴런이 셀 바디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선이 쭉 나와서 그 다음에 근육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파 모터 뉴런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알파 모터 뉴런을 갖다가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위의 레벨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척수를 타고 와서 첫 번째 뉴런이 두 번째 뉴런을 시냅스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타고 와서 내려오는 어퍼모터 뉴런, 첫 번째 뉴런이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두 번째 뉴런을 만나서 근육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센서리 같은 경우는 뉴런이 하나, 두 개인데 세 개가 필요해요.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살라무스에서 만나서 하나가 더 필요하고,
다음에, 얘 같은 거는 그 메둘라 오블롱,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코티코 스파이널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대뇌 피질에서, 반대편에 있는 대뇌 피질, 그레이메타가 되겠죠. 대뇌 피질에서부터 첫 번째 뉴런이 이제 운동 명령을 갖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다가 내려오면서 같은 쪽으로 내려오면서 메듈라 오블롱가타 쪽의 밑에 부분이죠. 크로즈드 파트라는 부분에 더 밑에 부분이 데큐세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메듈라 오블롱가타의 데큐세이션 부분에서 반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뉴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뉴런을 만나서 우리 근육을 지배를 하게 되죠. 앞에부터 뉴런으로. 그래서 운동과 관계된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발론터리한 머슬들은 뉴런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어퍼모터 뉴런 혹은 로어모터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로어모터 뉴런이면서 알파모터 뉴런이 되고요. 혹은 안테리어 혼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어 혼에 사는 셀이라고 그래서 안테리어 혼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름이 많죠. 알파 모터 뉴런, 안테리어 혼셀 혹은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온 환자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대뇌 피질 여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딱 나눠서 여기가 손상됐는데 우리 몸에 어디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오는 거죠. 그걸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엑손, 축삭이라고 하는 엑손이 쭉 내려가요. 엑손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덴드라이트는 하나 이상에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걔를 싸고 있는 마이엘린이라는 피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이엘린. 그래서 이 마이엘린은 전도 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이엘린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으면 쌓여있을수록 전도 속도가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안에 저항이 줄어들어서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정보를 정확하게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질환 중에서 마이엘린이 벗겨지는 질환들이 있어요. 디마이엘리네이팅 디지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NS에서 마이엘린이 까지는 질환을 갖다가 우리가 멀티플 스콜레로시스라고 그러고 CNS에서 중추신경계에서 그 다음에 PNS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서 마이엘린이 까지는 질환을 요양 바레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NS에서 마이엘린이 까지는 거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에서 마이엘린이 까지는 거 길랑 바레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GVS라고 합니다. Gaussian Broadcasting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죠. GBS 들어봤죠? GBS 여기 GBS 관계된 사람 있는가? 없네. 제가 단국대에서 석사를 했어요. 전기생리를 했는데 생리학교실에서 그때 이제 직장생활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단국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실습생들이 와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되면 실습을 나갈 건데, 근데 이제 실습생들한테 이제 환자분을 모셔오라고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환자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환자의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련아, 가서 저기, 그 SCI 환자, 축수손상 환자 좀 데리고 와, 모시고 와. 그러면 이제 나가서 차트 보고 어떤 환자분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해서 이제 모셔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환이한테, 동환아, 헤미플레이저 환자 모시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동환이가 가서 헤미플레이저 환자 확인하고 이름 보고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제 동환이한테 얘기했죠. 동환아, 거기 길랑발에 환자가 있으니까 모시고 들어와. 했더니 이 동환이가 문을 탁 열고 나서 그러면 문 밖에다 대고 김발의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 유명한 김발해입니다. 김발해. 김발의 환자분. 길랑발해. 이게 대면 강의가 이래서 좋은 거야. 이게 아무도 웃어주지도 않고,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하고 벌써 칵칵칵 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재미없다, 이제. 하기 싫다, 진짜. 아무튼, 뒤에 또 이제 질환 얘기할 때 전기생리 마지막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 이제 전기생리 할 때 여러 가지 뭐 공식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용만 하면 돼요. 왜 그런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역사인데 뭐 여러분 들어본 만한 사람 이름이 있을 거예요. 갈바니라는 사람, 이탈리 사람인데 신경하고 근육의 전기 흥분성 깨구리에서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네렌스트,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을 거야. 노벨 뒤에 써있구나. 네렌스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렌스트 공식. 네렌스트 공식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전해질 이온을 갖다가 전기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농도차로 바꾼 거예요. 수치를.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네렌스트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할 거니 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농도비로 나눠 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볼테이지 크램프라는 게 이제 전기생의 어떤 큰 발전을 갖고 온 방법인데 저도 이걸 했었어요. 그 전압 고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냥 패치 크램프 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발전됐다고 보고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생리학의 기본이 되는 그 원리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세포 내 구성물질이 달랐죠? 그죠? 되려 볼까요? 세포 외의 구성물질은 뭐였지? 전해질이온,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죠? 칼슘, 바이카보네이트, 그쵸? 마그네슘은 아니잖아. 세포 내액이 포타슘,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그죠? 그거 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있는데 많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프로테인. 근데 이제 전기생리에서는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프로테인들이 겁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뒤에 깁슨 도난 평형 얘기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구성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도 차이를 이런 구성이 이제 구성 요인들이 농도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포막이라는 애가 특징이 리피드 바이어, 그죠? 이중층이죠. 바이라이어죠. 인지질 이중층, 그죠? 인지질 이중층. 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리에 해당하는 부분,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맞서 있는 게 주중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포 외액은 대가리 쪽이 다 물과 관계된 건 대가리 쪽 친수성을 갖게 되고요.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다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질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얘는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확산의 개념이 아니라 얘들을 이 지질 상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이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수용성보다는 지용성인 애들이 여기서 통과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 그리고 그래도 통과 안 돼. 전해질이온 통과 못해. 그래서 뭘 만들어 놨다고 그러다가 프로테인, 포어, 채널, 캐리어를 만들어서 물질을 이동시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단백질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중요시하는 신경과 근육, 너브와 근육의 익사이터블한 셀에서 세포막의 안과 밖에 발생하는 전이차의 원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건강한 흥분성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죠. 세포는 세포내가 더 마이너스 상태를 갖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얘기하면서 그냥 우선은 알아두라고 해서 세포내가 왜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펌프랑 뭔가 하나 관련이 있었는데 펌프. 마이너스 단백질, 지온이 기억력 좋아. 마이너스 단백질이나, 그럼 깁스도나 평형하고 관계 있고, 또 하나, 소디움 포타시 펌프.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사람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왜? 소디움 포타시 펌프 같은 경우는 세포 바깥으로 뭘 세 개를 내보내요? 소디움, 나트륨 세 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세포 내로 칼륨을 두 개를 갖고 오죠. 그러면 플러스 이온 3개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2개를 갖고 오면 세포 내에서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차이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플러스 3개를 내보내고 2개만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원래보다는 좀 더 하나가 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소디움 포타시 펌프는 또 어떤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세포가 어떻게 해준다고? 뭐 한다게? 결국은 퍼지지 않게. 오케이. 근데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뭘로 움직여진다고?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죠? ATP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ATP가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이 펌프를 못 돌려. 펌프를 못 돌리게 되면 세포가 어떻게 돼? 터져요. 딩동댕동.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뭔가 허혈이 생겼다. 이스케미아가 생겼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 ATP를 못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못 돌려서 부풀어 올라서 세포가 터져 죽는 거예요. 이해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프로테인을 띄고 있는 마이너스가 얘가 등치가 커가지고요, 소디움 포타슘 이온처럼 세포막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이차를 하나를 더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깁스 도난 평행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전이차의 원천을 가지고 뭘 만들어낼 거냐면 AP,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꼭 꿰고 있어야 돼요. 왜? 환자분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 같은 것들도 이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중간 단계,
여러분이 단계를 다 알고 계시면 어떤 단계에서 약이 이거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혹은 신경이 어떻게 흥분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증도 전달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근육이 수축을 못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달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전달 과정에서 이제 시냅스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시냅스라는 것은 뉴런이 하나 있고요. 뉴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렇죠? 여기도 시냅스고요. 이 부분도 시냅스. 그 다음에 하나의 뉴런에서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근육. 이것도 여기도 시냅스가 되고요. 혹은 한 개의 뉴런이 강글리아라니, 그랜드, 분비하는 그랜드, 셈이죠.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도 시냅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흥분성 셀이라는 것은 그랜드 셀, 그 다음에 머슬 셀, 그 다음에 뉴런이 익사이터블한 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떨어져 있잖아, 붙어 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결국 화학물질, 라이강드 채널링한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신경생리에서 그건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근육, 뉴로머스큘라 이 시냅스에서는 누가 이걸 담당해요? 어떤 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 콜린이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활동전압이 만들어지고 근육 축축까지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꽉 끼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메오스테시스가 뭔지, 세포막의 기능이 뭔지, 박사님 다 배웠죠. 디퓨전, 액티브 트랜스포트, 오스모시스. 그 다음에 이제 도난, 기록형, 깁스 도난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송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기생이기 때문에 이온들,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들의 이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다라는 것은 세포 내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 있는 거, 포타슘, 마그네슘, 프로테인, 포스페이트, 그리고 포스페이트는 뭐에 필요한지도 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계셨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물론 물이 기본이 돼야죠. 세포 외의 용액도 보니까, 소디움, 클로라이드, 칼슘, 바이카보네이트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지만 세포 외에는 플라즈마와 인테스티얼, 세포 간 인테스티얼 플루이드로 나눴는데 기본 베이스는 같고 플라즈마하고 인테스티얼 플루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지원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생략막 공부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에 많아요? 플라즈마에 많아요? 세포 간질에 많아요? 플라즈마에 많죠. 그죠? 혈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농도 순으로 하면 세포 내에 여기에 ECF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에 조금 있고 인터스 플루이드는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농도 차이에서 물질이 이동한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기본적인 구성은 뭐냐면 디텍터라고도 얘기하고 센소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디텍터 혹은 센소리 혹은 에이퍼런트 A for
프런트 뉴런이라고 해도 돼요. A 프런트라고 해도 돼요. 다 같은 겁니다. 내가 nervous system, endocrine 이거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도 포함되는 거고요. 컨트롤하는 부분이죠. 컨트롤하는 부분. 이를 통해서 effector 혹은 efferent 효과기라고 하죠. efferent 혹은 모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신경계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리플렉스 아크라고 얘기해요. 리플렉스 반사궁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리플렉스 아치, 리플렉스 아크, 아치 반사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사궁.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것은 결국 외부 환경이 있고요. 외부 환경이 있고 외부 환경에서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한다든지 영양 공급을 하는 이런 교환하는 셀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양 물질도 먹어야 되고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죠. 그죠? 여기 나오네 여기. 산소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에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대부분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뭔가 교환이 일어나겠죠. 결국은 바깥에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을 갖다가 세포까지 전달해주고 산소를 세포까지 전달해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뭘로? 결국 우리를 싸고 있는 프로텍트하는 셀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항산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죠. 이거 그림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과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하고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바로 셀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셀 멤브레인의 특징을 일반적인 특징하고 정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특징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 리피드 바이레이러 지질 이중증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요. 플루이드 모자익 모델은 바다에서 이제 배가 떠다니듯이 단백질들이 떠다닌다라고 옛날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폴라 대가리를 갖고 있고 논폴라 테일 그 대가리 꼬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레프는 뗏목 같은 거로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26년대 동에는 별로 그 구조에 대한 게 왜 그 뭐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도 발달돼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세포 내외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달했다가 72년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인테그랄 단백질들이 있구나 했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단백질 형태까지도 구분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 인지질에 해당하는 요즘에 인지질 얘기 더럽게 많이 나오죠. 선전에서 보면은 크릴새우 하면서 막 빨간색 그 캡슐 선전하면서 크릴오일 하면서 크릴오일은 뭐 대표적으로 인지질이 뭐 몇 프로 80% 이상 되는 거라 뭐 먹으면은 지질을 다 뭐 지방을 녹인다 놓고 진짜 지방을 했다가 그 크릴오일을 막 넣어요. 막 섞으면은 우와 거짓말하라고 이 지방이 막 녹아요. 삼겹살 지방이 막 녹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크릴 오일을 먹게 되면 그게 그대로 피로 갈까요?
갈까요? 결국은 얘는 뭐예요? 다시 다 뭘로 분해가 돼요? 지방산 혹은 이런 걸로 다 분해되는 거예요. 재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질, 이런 상태의 인지질이 레고 조각을 갖다가 뭐 한 3개를 쪼아서 만든 거라면 사실 그 레고 조각 3개가 우리 혈관에 가서 진짜 지질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걔를 녹이겠죠.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디를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물질로.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레고 덩어리 3개를 딱 먹었어. 인지질을 먹었어. 그게 그대로 이제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새 쪼가리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재료만 먹었을 뿐이지 얘들이 다시 인지질 형태로 돼가지고 우리 지방을 녹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저도 혹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친수성 대가리하고 지질을 좋아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얘들이 다리 쪽이 모아져 있어. 여기는 어떤 성분들이 통과하기 쉬워? 지질이 통과하기 쉬운 부분이야.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있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됐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됐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세포막이 건강해집니다. 튼튼해져요. 일부러 콜레스테롤을 줄이게 되면 요것들이 없어져가지고 세포막이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콜레스테롤 무섭다고 뭐 계란 뭐 노른자 안 먹고 그러는 뻘짓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드셔도 돼요. 저는 이제 좀 줄여도 되는데 건강한 여러분들은 다 먹어도 소화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특징인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세포막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통과하고 뭐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이제 전기적인 성격을 아셔야 돼요. 우선 세포막은요 절연성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지질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복처럼 되어 있는 거죠. 전기적으로 절연돼 있어요. 리피드 바이레어라는 특징이에요. 절연입니다. 절연체예요. 절연체이다 보니까 캐패시턴스라는 축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축전 능력이라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오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온들 전기적인 그 전하죠. 전하 차지 얘들을 그냥 담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얘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흘러가면 얘는 축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포막은 어때요? 절연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열리지 않는 이상 각각의 이온들이 어떻게 서로 넘사벽이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를 이렇게 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포 외에 바깥에 있는 전하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백질 채널이 열리게 되면 그 안으로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 이온들의 흐름이 바로 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로 커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전 능력은 나중에 이렇게 전류 흐름하고 관계가 크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요. 전기 치료학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단위는 페랏이라고 얘기해요. 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쓸 때는 쿨롱이라는 거 써요. 쿨롱. 쿨롱은 우리가 플러스 이온 하나하나 전기적인 전하 하나하나 알갱이들을 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었어요. 몇 개를 묶었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하나로 묶어. 그러니까 요 안에 전하들 하나하나 차지들이 몇 개 있냐면 6.25 곱하기 여기 625냐 곱하기 10에 18승계가 포함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에 뭐라 그러나? 하나에 그냥 전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쿨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1쿨롱을 그냥 전하 한 마리라고 계산하셔도 돼요. 1쿨롱 한 마리. 그래서 그럼 뭐랑 관계 있냐? 당연히
이 캐패시턴스가 커지려면 차지, 전하량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얘들이 모아있기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반비례는 뭐의 반비례? 에너지인데, E인데, 걔는 전압의 반비례예요. 전압은 미는 힘이에요, 미는 힘. 이게 담고 있는 전기적인 전하를 담고 있는 애들이 미는 힘이 너무 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담아놓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는요, 전하량은 Q 쿨롱이라고 얘기하고, 캐패시턴스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담을 수 있는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게 더 담아놓을 수가 없는 거죠.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세포막이 두껍게 되면 세포막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는데 얘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적인 축전 능력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전기를 많이 담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얇으면 축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라는 개념을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 마이크로페럿은 제곱센티미터당 10의 6승 페럿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런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전기적인 용어 이제 하나 나왔어요. 인지 하나 나왔어요. 캐패시턴스. 그래서 페럿이라는 것과 캐패시턴스는 전하량 Q 쿨롱, 이 쿨롱이에요. 이 C가 달라요. 이거는 캐패시턴스의 C고요. 1 쿨롱은 전하량을 따질 때 Q, 요거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